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새벽에 운전하실 땐 특히 더 안전에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아스팔트 위에 얇게 깔린 살얼음이나 안개 때문에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 결빙 사고의 사망률은 평년보다 1.7배나 높고요. 안개 낀 날 사고는 무려 5배 가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이 이번 주부터 살얼음과 안개 같은 도로 위험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전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정보는 내비게이션 업체나 도로관리기관 위주로만 제공되어 왔는데요. 이제 어느 고속도로에 결빙 위험이 있는지, 안개가 짙은 구간은 어딘지, 교통 상황과 CCTV 기반의 날씨 정보, 또 사고 통계까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로 위의 위험 상황을 운에 맡길 게 아니라 정보로 대비하는 시계로 가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새벽 시간이나 장거리 이동이 많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파는 물러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산발적인 비나 눈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 운전하시면서 이런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토종 씨앗 나눔 작물인 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정보를 일부러 숨기고 소비하게 만드는 미스테리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틈틈이 요즘에 종자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신다고요? 네, 집에서 종자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도 많은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기 시작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게요.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종식물 작물 자원의 숫자가 3,000종에 27만 점 정도가 넘고요. 제가 씨앗도서관을 통해서 수집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도 1,500종에 한 8만 점 정도가 되니까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다양성에 있는 것인데요. 네. 사람들의 식성이 다 같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또 상황마다 또 식욕이 바뀌기도 하니까 이런 다양성의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관장님 말씀대로 각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나는 브로콜리를 싫어한다. 그런데 엄마가 브로콜리를 강제로 먹게 해서 억지로 먹었다.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절대 브로콜리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다 해요. 실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브로콜리나 배추, 무와 같은 십자가 채소에서 나오는 특유한 향 때문에 기피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무에서는 향이 좀 나긴 하는데 네. 브로콜리에서도 나나요? 개 입에서 나는 향이 난대요. 아, 그래요? 네. 이처럼 미각의 다양성은 인류 식문화의 다양성을 낳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억지로 먹이기보다 즐겁게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진정한 맛 교육이고 식생활 교육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어머니는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좀 재미난 기억으로 아들한테 먹거리 추억을 남겨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식성이 좀 크면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맞죠. 저도 어릴 그렇죠. 때는 브로콜리 먹는 걸 안 좋아했는데 네. 지금은 브로콜리 굉장히 좋아하고요. 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그 먹기 싫은 거를 강제로 먹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관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토종배추인 경종배추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오늘은 파트너죠. 토종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배추, 무, 양배추, 브로콜리 모두 전체 인류의 4분의 1인 25%가 싫어하는 십자가 작물입니다. 아, 네. 배추는 고려 말 조선 초에 도입된 작물인 반면에 무는 지중해 연안이 기원지인데 역사시대 이전 선사시대 때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도입돼서 한반도에서도 단군 이전에 이미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봄에 나눔할 무는 그런 토종 무 중에서 조선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조선무요. 네. 그 아까 무가 십자가 식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무라는 이름 어떻게 붙여진 거예요? 무라는 이름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8자성어인데 사자성어가 압축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전무후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알죠. 예, 원래는 8자성어인데요. 전무후무 제갈무후입니다. 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뛰어난 재상 제갈공명을 칭송하는 문구인데요. 조선시대 무의 이름이 제갈채, 무채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제갈공명이 좋아했던 채소는 무가 아니라 순무였어요.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순무가 무로 바뀐 건데요. 전쟁 중에 군사와 말을 먹일 수 있는 순무 재배를 장려한 탓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무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무와 그 순무 어떻게 다른가요, 관장님? 한자로 순무는 만청이라고 하고요. 무는 나복이라고 합니다. 둘 다 십자가에 속하는 뿌리채소이긴 하지만 순무는 노란 꽃이 피는 배추에 더 가까운 종이고요. 네. 하얗고 핑크빛이 도는 꽃을 피우는 무와는 조금 먼 친척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이긴 하지만 좀 먼 친척이고요. 나복이라는 무의 한자 이름은 우리 국밥집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나박김치. 네네네, 알죠. 나박김치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나박김치 담글 때 무를 큼직큼직하게 썰잖아요. 네. 그래서 의태어로 나박나박 썬다. 짧게 써는 것은 깍둑 썬다. 이런 말이 남아있기도 그 하죠. 무에서 다 온 그런 표현이군요. 네. 그러면 그 무에는 지명을 붙이는 이름도 많다고요, 관장님? 네. 토종무에는 지명을 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김장용으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진주 대평무, 통영무, 나주무와 같은 지명을 따른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용도에 따라서 총각김치를 담그는 총각무, 또 열무김치용 열무, 그리고 동치미용으로는 개걸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생긴 모양에 따라서 쥐꼬리무, 방울무 등 특이한 지용무도 존재하고요. 그 형태와 맛이 매우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옛 고전 기록에 남아있는 무를 찾고 있기도 한데요. 개화정이라고 하는 무가 있습니다. 지금의 평택 지역인 진위 지역에서 재배하던 종이라고 합니다. 괴화가 회화나무 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회화나무 꽃처럼 하얀 꽃이 피는 커다란 무였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하여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꼭 찾고 싶습니다.
이런 전통 품종의 복원은 단순히 옛 맛을 되찾는 일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 괴화정 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지금 관장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시니 제보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원시키고 또 우리 토종 작물을 계승해 나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늘 배우게 되는데요. 관장님, 무는 파종을 어떻게 하나요? 무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씨앗으로 파종해서 재배해야 합니다. 모종을 키워서 재배할 경우 모종을 옮겨 심는 과정에서 기형 뿌리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네. 서늘한 날씨에 잘 성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가을 작물이기도 하고요. 뭐 열무는 물론 봄에 재배하기도 하지만 종자를 채종하기 위해서는 물을 수확해서 겨울 동안 얼지 않도록 보관해 두었다가 봄에 다시 땅에 심어서 키워야 꽃이 피고 씨앗을 맺습니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한 포기에서는 씨앗이 맺히지 않습니다. 다른 포기에서 꽃가루가 와서 수분이 되어야 씨앗이 맺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5포기 이상 심어서 꽃이 맺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씨앗은 언제 채종을 하나요? 이제 꽃이 피고 6월경에 꼬투리가 생기면 그 안에 씨앗이 이제 자라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다른 모든 작물들은 이런 꼬투리들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꼬투리가 터져서 씨앗이 이렇게 네. 수확할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무꼬투리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까지 않으면 씨앗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이제 소형 절구에다가 꼬투리만 따서 절구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씨앗을 까는데요. 이렇게 절구질을 하면 꼬투리가 깨지면서 씨앗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구질을 하면 그 씨앗이 손상되진 않나요? 예, 다행히도 꼬투리 부스러기들이 이제 완충 역할을 해줘서 네. 씨앗이 깨지는 것을 막아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는 씨앗을 채종하기 위해서 절구질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늘 또 알게 됐는데요. 무도 씨앗 나눔 해주시기 위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무밥도 생각이 나고요. 무 잔뜩 깔아서 그 생선 조림을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깍두기, 무생채, 맛있는 무 음식들 마구마구 떠오르는데요, 관장님? 네. 우리 민족은 이제 기원전부터 십자가에 속하는 무라는 작물을 먹어왔기 때문에 십자가 다른 작물들에 대한 적응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수년 전에 조류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피해가 적었던 이유가 배추김치에서 찾은 이유를 기사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지 않기 위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다양한 식재료는 그리고 재배 작물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 셈이죠. 사람에게나 작물과 같은 식물에게나 한 사람의 사라짐이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는 일이라면 하나의 종자가 사라지는 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봄에 나눔해드릴 토종 씨앗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김수현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강화보라 순무사와 순무김치 담궈내니 알싸함이 맛있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또 1963님 오늘은 16일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오프닝에 1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6일이죠. 수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 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그럼 미처 답변 못 드린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682님, 동해안은 매우 가문데요. 마늘, 양파에 물을 줘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영동지방 분들은 가을 늦가을부터 봄까지 계속 이제 서풍이 불어서 팬 현상 때문에 굉장히 가문 날씨를 드러내는데요. 네. 근데 마늘, 양파 심으신 분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가무니까.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물을 주면 오히려
결빙 증상으로 어는군요. 예, 동해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주지 마시고요. 대신에 좀 봄철에 날이 좀 풀리면 그때는 동해안 지역은 물은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필재님, 양파는 봄에 땅을 눌러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또 아파트 낙엽자루 모아둔 걸 전부 가져가서 제 밭에다 뿌려놓았습니다. 자란 거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봄에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서리빨에 의해서 뿌리가 이렇게 들뜨기도 하고 뿌리가 이제 잘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리밭이나 밀밭은 밟아주기를 하는데 또 밟을 수는 없잖아요. 양파 같은 경우는 싹이 굉장히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는 방식으로 해서 들뜨는 것을 막아서 뿌리가 흙에 잘 붙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낙엽자루 둔 것을 밭에다 이렇게 뿌려놓으셨다고 했는데요. 양파나 이런 것을 보온하는 조치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낙엽이 너무 이제 탄소질이 많아서 퇴비로 발효시킨 다음에 뿌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연결해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도 네. 잘 듣고 계세요. 네, 여기 통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관장님 덕분에 올 한 농사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네, 네, 어떤 제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궁금한 지금 지난주 생강을 수확했습니다. 네, 그래 그 빈자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텃밭이 큰 농사는 아니고 텃밭이에요. 그냥 작은 텃밭인데 네네, 그 자리가 아까워가지고 완두콩을 심으려고 했는데 네. 아직 못 심고 있는데 이거를 씨앗을 심어야 될지 아니 모종을 해야 될지 제가 완두콩은 처음 도전이라 궁금해서 네네. 연락드렸습니다. 통영이니까 아직 땅은 얼지 않았죠? 네네. 땅이 얼지 않았으면 지금 씨앗으로 바로 직파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씨앗을 불려서 할까요, 선생님? 아니요, 그럴 필요 없이요. 그냥. 예, 네. 그냥 파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네. 겨울 동안에 온도를 체크했다가 아마 네. 이른 봄에 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씨앗을 파종하고 뭐 비닐이나 부직포를 이렇게 씌우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매번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8937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행복한 네.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그 완두콩이 얼지 않을까 저도 걱정이 됐는데 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군요. 오히려 이런 그 차가운 기운을 받아야 발화가 촉진되는 그런 작물들이 많아요. 예. 완두콩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완두콩이라든지 뭐 아니면 산나물 종류들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 동안에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다가 봄에 이렇게 발화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문자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6106님, 남부지방 정읍시인데요. 마늘밭에 부직포를 씌워줘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보온 조치로 완겨라든지 부직포를 이렇게 덮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하셔도 됩니다. 정읍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또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비닐이나 이런 것보다 부직포를 선호하는 이유가 비닐을 하게 되면 이게 습기가 서려서 땅에 너무 수분이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부직포는 또 수분이 이렇게 차지 않도록 하면서도 보온 조치를 해줄 수 있어서 요즘 가을에는 이렇게 보온 조치를 할 때 보통 부직포를 선호하게 됩니다. 비닐보다 부직포를 사용하는군요. 자, 3044님. 마늘을 캐면 벌어진 벌마늘이 나오는데 이 원인과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 벌마늘은 보통 이제 난지형 마늘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쯤에 심는 이제 남도 지방에
주로 이제 논에다 심는 마늘이에요. 그래서 워낙 마늘통이 있는데 마늘통을 싸고 있는 포가 터지면서 우리 치아에서 뻐드렁니 나듯이 마늘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그런 벌마늘이라고 거예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지역 마늘이라고 하더라도 남도 지방 난지에다 심게 되면 이런 이제 벌마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생장이 생긴다고 해요. 처음에 이제 6쪽이 생겼다가 또 이제 이게 비대해지는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뻐드렁니처럼 좀 중심 줄기에서 마늘 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벌마늘 현상이 생깁니다. 예방법은요? 원장님? 사실은 이제 한 지역 마늘은 한 지에다 심어야죠. 네, 그래서 지역의 토성에 맞춰서 이렇게 심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한 지역 마늘을 일찍 심었을 때도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제때 심고 그다음에 그 토양 성질에 맞춰서 일기에 맞춰서 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 네, 그렇군요. 3374님, 저는 텃밭 주변에 산초나무를 심었는데 봄에 꽃은 많이 피고 벌나비는 찾아와 화접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열매가 맺을 때 되면 여물지 않고 꽃 피고 난 데만 남아 있습니다. 이유를 알려주세요. 농약 살충제도 살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살충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산초나무는 암수 다른 그루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암구루하고 수구루가 따로 있어요. 은행나무하고 같죠. 그래서 심으신 나무들이 암구루인지 수구루인지 한번 잘 꽃필 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구루만 심었으면 당연히 열매를 안 맺고요. 암구루와 수구루가 골고루 분포해야 꽃가루가 수분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시판하는 산초나무 중에는 암구루와 수구루를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따로 수분수가 필요 없는 그런 산초나무를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간편하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한번 꽃 피었을 때 4월에서 6월 사이 이렇게 꽃이 피니까요. 꽃에 암꽃인지 수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것이 있으면 주로 이제 수꽃이고요. 약간 가운데에 동그란 이렇게 포가 있으면 그건 이제 암꽃입니다.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8620님, 저는 텃밭 농장을 경작하면서 배추와 무의 씨앗을 구입하면 씨앗의 50%가량이 남는데요. 어떻게 보관하면서 또 몇 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종자 포장지에 보면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거든요. 네. 그건 이제 상온 보관할 경우에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 올해 이 무를 심었지만 내년에 심지 않고 내년에 다른 무 심을 거야. 근데 씨앗 버리기는 아까워. 그러면 이렇게 잘 밀봉을 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면 또 그 이상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서 6703님이 카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질문을 받으면 안 되나요?라고 그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편하게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세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보를 일부러 숨기고 소비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재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아침 일라디오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든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표님, 소비자들은
보통 뭘 사든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일부러 그 정보를 숨기고 소비하게 만드는 이른바 미스터리 마케팅 그런 사례들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소비자들이 갑자기 모험적인 소비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스터리 마케팅이 뜬 건 아니고 요즘 소비 환경 자체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나오는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작용이요? 그래도 네. 뭐 정보를 살펴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카페를 한번 가더라도 리뷰 보고 평점 보고 여러 다른 후보지와 메뉴, 분위기, 가격 등등 정말 많은 것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잘 고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물론 내가 원하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좋은 물건을 소비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피곤해하는 소비자들이 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미스터리 마케팅입니다. 정보를 완전히 다 차단한다기보다는 고민은 우리가 할 테니 소비자들은 그냥 즐기기만 하라라는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내놓는 미스터리 박스가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박스 안에 다양한 종류의 머그컵이나 텀블러와 같은 굿즈 그리고 각종 음료 쿠폰을 랜덤하게 넣어두는 방식인데요. 이 미스터리 박스의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큰 돈을 쓰는 대신에 가성비를 또 찾고 실패해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작은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소비가 선호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미스터리 박스로 대표되는 이 사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나 결과뿐만 아니라 이 열어보는 순간의 재미, 이 경험을 파는 소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어볼 때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 설렘이 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영국의 대형 마트에서 이런 미스터리 박스를 판매를 했다고요. 소비자들의 반응 어땠어요? 네, 영국의 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최근 2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만 원가량의 미스터리 박스를 한정 수량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 이 박스 안에는 구매가의 5배에 달하는 최대 100파운드의 생필품이 들어있다고 알려지면서 출시 직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영국도 그 국내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 또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그 물가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네. 이런 환경 속에서 할인마트 방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일종의 고객 감사 이벤트로 미스터리 박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감사 이벤트였군요. 네. 그런데 실제 소비자 반응을 보면은 의견이 딱 반으로 갈리더라고요. 이제 한쪽에서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네. 어차피 생필품이니까 손해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막상 열어보면 쓸모없는 공구나 필요 없는 물건들이나 들어있을까 봐 망설여지고 제가 딱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마트나 이 브랜드에서 재고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스터리 박스를 구매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박스를 열기 전까지 무엇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느끼는 기대감 또 혹시나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품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이 복권 심리가 작동되는 건데요. 이제 싸게 사는 소비이면서 동시에 운을 시험해보는 소비가 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화제가 되고 또 이야기는 더 많이 되는 이런 상품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입소문도 많이 탈 것 같네요. 네. 식품처럼 그 취향이 중요한 분야에서도 이런 미스터리 전략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한 과자 회사에서 이 미스터리 맛을 출시를 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식품업계에서 미스터리 전략이 활용된다라는 게 참 흥미롭고 네. 네, 신기하기도 해요. 보통은 출시
출시 전에 맛을 좀 숨겨서 이제 맛을 맞춰보는 정도의 이벤트는 있지만 출시하고 나서도 끝까지 맛을 숨기고 제품을 내놓는 것은 상상하기가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데요. 먹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맛 라인업을 보유한 감자칩 브랜드에서 미스터리 플레이버 제품을 한정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제품은 패키지의 맛 정보, 성분 설명을 전혀 적지 않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맛을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제품의 맛은 매운 피클 맛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좀 상상이 안 가는 맛인데 소비자들은 처음 먹어보니까 피자 맛 같기도 하다. 매콤하다가 나중에는 강한 향신료 맛이 난다. 등등 의견을 온라인에 남기면서 서로 소통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자칩 브랜드의 미스터리 플레이버 전략은 맛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맛을 맞춰서 제출을 하면 뉴욕 여행을 보내주는 경품도 제공을 해서 참여형 이벤트도 같이 진행을 했고 한 6,000개 정도에 가까운 이 정답 응모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정답을 맞춘 소비자는 1%도 안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네. 매운 피클 이게 정확한 정답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각으로만 맞춘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근데 같은데. 이걸 맞춘 분들도 대단하신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얘기를 나누면서 놀이처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좀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성공적이었는데 맛에 대한 후기는 역시 또 극명하게 갈린 점도 재미가 있었는데요. 네. 네, 이 미스터리 플레이버라는 시도 자체는 정말 재밌고 친구랑 무슨 맛일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는데 반대로 맛이 너무 이상하다. 신맛만 나는 이 과자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피클이라서 신맛이 나는군요. 네, 그런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장의 보통은 우리가 맛을 유추할 수 있는 재료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거나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각자 처음에 강하게 느끼는 맛이 이 과자의 맛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다 보니 이제 호불호가 확실히 더 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양극화된 반응이 이제 오히려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맛을 숨겨서 소비자들에게 맞추는 그런 재미가 주어졌다면 아예 그 상영할 영화 자체를 숨겨버린 영화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도 모른 채 또 내용도 모른 채 그냥 입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어떤 사례인가요? 네, 이제 이 미스터리 마케팅이 상품을 넘어서 콘텐츠 소비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캐나다 사례예요. 이제 영화관 체인 엘 시네마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미스터리 영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영 전까지는 영화 제목도 내용도 장르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상영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객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월요일 저녁 7시에 오라는 사실일 뿐이고요. 무슨 영화인지는 직접 극장에 들어와서 불 꺼진 다음에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방식이 좀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영화를 고를 때도 우리는 예고편도 보고 평점 보고 저 신중하게 고르거든요. 네, 후기까지 보면서 이제 고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 미스터리 상영이 이제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역시 이 이유가 영화를 가서 그냥 보는 경험뿐만 아니라 선택의 부담을 내려놓는 게 너무 편안하다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이에요. 선택 자체가 스트레스이니까 네. 그 부담이 좀 덜어지니까 네. 이게 인기가 많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히 따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선택을 좀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런 미스터리 상영관을 재미있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뭘 볼지 고민 안 해도 되고 내 취향과 좀 다르더라도 이렇게 미스터리 상영관에 가서 이걸 경험해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이번 주에 어떤 영화일지 유추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배급사를 보면 힌트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상영이 끝난 뒤에는 예상 밖의 영화여서 더 재밌었다라는 반응들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 이 영화관 자체를 예측 불가능한 경험까지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정보를 숨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그 과정이 영화관을 찾는 이유까지 되는 게 이 미스터리 마케팅을 계속하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국내에도 이런 미스터리 영화 이벤트 생기면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이렇게 같은 미스터리 마케팅을 시도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자체를 숨긴 사례는 아직 없는데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도 영화관 좌석과 관련한 경험 소비를 이제 미스터리 마케팅으로 보여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좌석이 어딘지 모르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이번에 그 멀티플렉스 엘사에서 네. 특정 지점에 새로운 기술 특화 상영관을 이제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광음 LED라는 상영관을 만들었는데 이 광음 LED는 슈퍼 LED 스크린 그리고 강렬한 저음과 풍부한 사운드를 결합한 신기술을 이제 도입한 상영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상영관을 처음 방문하는 관객들을 위해서 이 좌석들을 전부 다 비닐로 덮어서 포장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 이제 제공하는 그 영화관, 오픈하는 영화관인 만큼 너무 좋아요. 네, 언박싱도 관객들이 직접 하는 경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박싱 세레모니라는 상영회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관객들에게 선물 패키지도 제공을 하고 이 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작품도 같이 상영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언박싱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내가 들어가서 이 비닐 포장을 직접 뜯는 쾌감이 그 느껴지고 설렘을 선물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비닐 그 속에 있는 소파석이 얼마나 편하고 좋을지 이게 와. 오히려 숨겨져 있으니까 더 기대가 되더라 이런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관객들에게 영화관 그 경험 전반을 역시 놀이처럼 체험하게 만드는 구성이었다라는 점에서 흥미롭고 패키지를 풀면서 우리가 경험 이제 곧 할 새로운 관람 환경을 확인하는 이 과정이 이 정보를 일부러 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박싱하는 경험 자체를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또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내 영화관에서도 단순히 작품을 상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관객들이 좀 새로운 경험을 또 겪을 수 있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게 하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미스터리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 고가 주방용품 브랜드의 그 미스터리 박스 판매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도 미스터리 마케팅 전략 통하는 이유 있을까요? 네,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에서 이제 팩토리 세일이라고 하죠. 그런 아울렛에서 이제 미스터리 박스를 같이 제공을 했는데 보통 그 B급이나 재고 처리를 할 때 미스터리 박스를 제공한다고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 정상 판매하고 있는 신상품들, 정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고가의 브랜드는 디자인이나 컬러, 제품까지 내가 원하는 걸 더 꼼꼼히 따져가면서 구매를 할 텐데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서 아무리 미스터리 박스를 냈더라도 이 최소한의 품질은 보장될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랜덤 제품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가네요. 네, 맞아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더 이 전략이 통한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미스터리 마케팅이 싸게 사는 요령 또 기업한테 재고 처리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와 함께 놀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시대에 반대로 정보를 숨겨두는 전략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스터리 마케팅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이스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파가 물러나고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마스크와 우산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 월요병을 걱정하는 일상을 꿈꾸는 브라더스 키퍼의 창업자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립준비 청년 출신